전 이매진이라는 그 단어도 좋아하지만 노래도 좋아합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뉴욕 센트럴파크에 있는 그 존 레논 광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그 이매진이란, 존 레논 무덤이 없습니다.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이거로 이제 센트럴파크에 뿌려지고 거기에 조그마한 이매진 이 공간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추모하곤 하고요. 여기 혹시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이매진이가 연관되어 있는 어떤 이매진으로 존 레논에 의한 어떤 그 거대한 그 벽, 우리나라 대구에 있는 김광석 광장 같은 공간인데요. 어느 나라인지 맞춰주신 분에게 상품이 있습니다. 제가 상품을 3권의 제 책을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맞히시면 오늘 강의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유럽입니다. 힌트는? 아닙니다. 누구시죠? 방금 누가 뭐라고 하셨는데? 손 들고 얘기해 보세요. 예. 아닙니다. 예. 정답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에 있는 존 레논 광장입니다. 끝나고 이 책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 권 나갔습니다. 2권 남았습니다. 예. 그럼 퀴즈도 계속 내겠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프라하의 봄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민주화 혁명 가운데 이 존 레논의 이 노래가 굉장한 동기유발이 됐고, 사람들은 존 레논 노래 이미지를 함께 부르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운동들과 민주화 시위를 벌여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음악은 체코슬로바키아와 존 레논이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영국 사람이고 미국에 살았던 사람인데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이 이미지라는 노래가 주는 이 1970년에 나온 노래지만 70년대 민주화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동기를 유발했던, 저는 그것이 바로 노래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존 레논이 후렴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You may say I'm a dreamer. 당신 나를 몽상가라고 할지 모릅니다. But I'm not the only one. 그러나 나만 이런 꿈을 꾸는 건 아니에요. I hope someday you will join us. 언젠가 당신도 나와 같이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d the world will be as one. 그럼 세상은 하나가 될 겁니다. 사실 분명히 존 레논의 꿈은 몽상에 가까워요. 현실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꿈이 다른 사람에게 공유되면 분명히 현실 가운데도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그 상상력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런던, 언젠가 당신도 나와 같이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d the world will be as one. 그럼 세상은 하나가 될 겁니다. 사실 분명히 존 레논의 꿈은 몽상에 가까워요. 현실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꿈이 다른 사람에게 공유되면 분명히 현실 가운데도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그 상상력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런던 올림픽 폐막식의 한 장면입니다. 상징적인 어떤 노래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어떤 가사냐면,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 바로 오늘만 위해 살아야 할 겁니다. 국가가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서로 죽일 일도 없고 평화 속에 살 거예요. 자기 소유, 사유재산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저 존 레논이 약간은 의식을 합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 세상 사람들 모두가 세상을 함께 나눌 겁니다. 과연 현실 가능성이 있나요? 국가 없고 소유재산도 없고 이거 완전히 좌파 빨갱이 노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노래가 같이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의식은 평화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는 그 평화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이 있었고, 그 열망이 이 노래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넘어서 서로 함께 공감하는 그 상상력을 자극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노래의 힘이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그런 상상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런던 올림픽에서 폐막식은 완전히 존 레논이었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그 올림픽이나 월드컵 가면 그 개막식이나 폐막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상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호랑이 나왔고 굴렁쇠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정국이가 나와서 그 노래도 불렀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영국 하면 뭐가 떠오를까? 영국 아마 팝이 아닐까? 또 영국의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이 뭘까? 결국 비틀즈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영국은 제 꿈꾸는 저의 성지 순례지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영국을 혼자 배낭여행 가서 런던, 그 다음에 리버풀, 그 외에 많은 지역들 제가 혼자 한 3주 정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비틀즈에 탄생했다고 하는 그 리버풀에서는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오면서 구석구석 돌아보면서 비틀즈 여행을 했습니다. 비틀즈 좋아하십니까? 비틀즈 좋아하세요? 예, 비틀즈의 어떤 노래를 좋아하시죠? 이매진 비틀즈 노래가 아니라 비틀즈 해산된 다음에 존 레논의 노래예요. 예, 비틀즈 팬이 아닌 걸로. 혹시 우리 재은 씨는?
이 정도 되는 비틀스 팬입니다. 예를 들어 비틀스 팬이 어떤 노래 좋아하시죠? Yesterday, Let It Be 이건 모르겠습니다. 보통 비틀스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이런 식으로 냈다면 그건 비틀스의 팬이 아니야. 비틀스의 팬들은 거의 첫 번째 앨범부터 마지막 그 Let It Be 앨범까지 13장의 앨범을 1번부터 마지막 트랙까지 줄줄 깹니다. 그래서 전 그런 면에서 비틀스 음악은 여러분들이 한번 마치 뭔가 전집을 독보하듯이 그 1집 I Wanna Hold Your Hand부터 마지막 앨범까지를 한번 쭉 한번 독파해보시면 의미 있는 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했죠. 근데 런던 올림픽에서 폐막식이 존 레논이었잖아요. 개막식은 누가 하이라이트였을까요? 바로 폴 맥카트니였어요. 그러니까 개막식 때는 마지막 순서에 폴 맥카트니가 직접 나와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거기서 그 비틀즈의 히트곡 헤이즈드 같은 걸 막 부르면서 사람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폐막식은 비틀즈의 또 다른 기둥이었던 존 레논의 죽었으니까 이제 어떤 그의 노래들을 가지고 형상을 만드는 것을 마무리했어요. 완벽한 전 서론과 결론이었다는 생각이 비틀즈로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흔히 이런 얘기합니다. 음악에서 보통은 가사가 있고 멜로디가 있죠. 음악이 있고 그 다음에 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퀴즈라기보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음악을 나의 노래를 들을 때 음악이 더 중요합니까? 가사가 더 중요합니까? 멜로디가 더 중요한가요? 아직은 애기 10대 이건 전 농담이고요. 흔히 어른이 된 3요소가 있다고 해요. 어른이 된 세 가지인 것. 첫 번째, 음악을 들을 때 가사가 들린다. 이게 이제 어른이 됐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뭐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아직 동심과 동안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커피 맛을 알게 된다. 예, 맥시 커피 먹는 게 아니라 그 아메리카노의 그 싼 에스프레소의 그 스미스 맛을 듣고 좋다 라고 느끼면 어른이 된 거다. 예. 여기 다 어른이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뭐냐? 짜장면이 좋아지지 않는다. 짜장면은 제일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고 느낀다 라고 하는 것이 어른이 된 증거예요. 저는 아직 짜장면 때문에 어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음도 중요하고 가사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음악 하면은 보통 이제 요것도 퀴즈로 한번 내야 되겠습니다. 책 한 권 바로 쏘겠습니다. 음악의 3요소가 뭘까요? 음악의 3요소. 보통 음악의 3요소 교과서에서 배웁니다. 음악의 3요소. 이건 퀴즈 아닙니다. 첫 번째는 뭐냐? 멜로디입니다. 멜로디가 있죠. 두 번째는 화성입니다. 화음이 있죠. 코드가 있죠. 세 번째는 바로 리듬입니다. 박자가 있죠. 그래서 이걸 음악의 3요소라고 우리가 늘 배워왔어요. 근데 음악의 4요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오늘 대중음악에서는 더 중요해요. 네 번째 요소, 우리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음악의 네 번째 요소가 뭘까요? 맞춰보십시오. 오늘 뭔가 해줄 것 같아요. 예? 가사 아니다. 그러니까 가사는 음악과 좀 분리시켰어요. 그러니까 음악 안에서 뭘까요? 이거 좀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클래식적, 뭐라고요? 좋은 포인트긴 한데, 그건 이제 청중과의 호흡이고요. 음악의 네 번째는 못 맞히실 것 같아서. 그루브를 리듬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현대음악에서는 이제 그루브, 리듬이 더 중요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요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음악이 바로 클래식 작곡가 중에 라벨의 볼레로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클래식의 뭐 매니아시니까 아시겠지만 그 멜로디가 아주 단순해요. 아마 인류 역사상 최고의 후크송 같아요. 빠라라라라라 따따라라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요게 다예요. 이 음악은 요게 답니다. 근데 이걸 10분간 합니다. 연주를. 여기서 볼레로는 어쩌면 음악의 네 번째 요소를 제시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주선율 딱 한 20초, 30초밖에 안 됩니다. 이걸로 10분 연주합니다. 이게 다예요, 멜로디에. 근데 어떻게 연주할까? 반복해요. 근데 계속해서 반복하면 아무리 우리가 그 멜로디가 예뻐도 10분을 똑같은 멜로디로 계속 반복하면 지겹지 않을까요? 근데 지겹지 않아요. 이 노래는 절대 지겹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감정이나 변주인데. 그렇죠. 변주가 있는데 어떻게 변주할까요? 그렇죠. 거기를 계속해서 다른 악기를 씁니다. 다른 악기를 써요. 목관 악기를 썼다가 금관 악기를 썼다가 현 악기를 썼다가
건반 악기를 썼다가 계속해서 다른 악기로 똑같은 멜로디를 계속 변주하면서 10분 연주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음악의 네 번째여서 바로 톤, 음색이라고 부릅니다. 음색. 죄송합니다. 상품 걸어놓고 저 혼자 다 했습니다. 음색. 다시 말해서 요즘 와서는요, 음악이 노래 잘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음색의 독보적인 그 어떤 그들만의 색깔 때문에 그 사람을 대가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솔직히 재즈 좋아하시지만 빌리 하로데이, 전 별로 노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피츠제랄드가 훨씬 더 잘해요. 근데 빌리 하로데이가 갖고 있는 것은 그 독특한 그 저음을 쌓는 음색이고, 또 임재범의 음색이고, 또 허스키한 그 이은하 씨나 이런 분의 음색, 이런 음색 같은 게 요즘 굉장히 주목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음악을 너무나도 우리가 교과적으로 3요소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죄송합니다. 또 하나의 요소가 바로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음악과 가사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악이 차지하는 위치가 있고요, 메시지가 차지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보통 어렸을 때 우리도 보통 멜로디에 우리가 심취해서 음악을 좋아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나의 노래라고 가슴 깊이 박히는 노래는 보통은 가사가 주는 공감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가사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사 중에서 한 2006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그 노래 가사라고 하는 것을 평론가들이 뽑았습니다. 59걸 선정했었어요. 혹시 1등으로 뭐가 뽑힌지 아십니까? 평론가들이 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노래 가사라고 뽑힌 노래 1등. 향수? 이동원 씨의 향수? 개인적인 취향을 이렇게 좋습니다. 그런 트라이 좋습니다. 1등은 누구냐면, 여러분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이 노래는 모두가 공감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 점점 더 멀어져 간다. 그거 아시죠? 머물러 있을, 뭐 이거 있잖아요, 그 가사. 아마 이 노래를 29살에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슴팍에 팍 꽂히는 노래가 되는 노래인데, 그 노래가 1위로 뽑혔어요. 뭐 어쨌든 그건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으니까요. 전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뮤지션십을 얘기하고, 하나는 뮤지컬 애티튜드라는 말을 합니다. 뮤지션십은 우리가 번역할 때 음악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뮤지컬 애티튜드, 음악의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다 음악관이라고 번역합니다. 보통 음악성은 음악적인 능력을 많이 얘기하지만, 음악과는 그 가사, 그 음악이 내포하는 메시지, 그 음악의 어떤 청중과의 어떤 해석된 어떤 역동성, 이런 것을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흔히 비틀즈의 두 멤버 가운데 둘 다 훌륭한 뮤지션이고, 둘 다 음악성도 뛰어나고 음악관도 뛰어나지만, 보통 비틀즈의 가장 수려한 멜로디는 전부 다 맥카트니 작품입니다. 사실 예스터데이가 이게 보통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스터데이가 우리가 흔히 들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스터데이 Almost trouble seems so far away. 누구나 들으면 와, 이 노래 너무 좋아 할 수밖에 없는 멜로디예요.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딱 들으면 멜로디 왜 이렇게 좋아? 라고 느끼게 만드는, 확 빨아들이는 그 기가 막힌 멜로디. 그게 정말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음악이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맥카트니예요. 근데 비틀즈 노래 가운데 가사가 훌륭한 작품은 대부분 존 레논 작품. 그러니까 이매진 같은 노래죠. 사실 그 이후에 두 사람 가운데 처음에 인기는 맥카트니가 훨씬 좋았지만, 나중에 레전드로 더 평가, 물론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존 레논의 영향이 훨씬 크죠. 존 레논은 해체된 다음에는 넘버원 히트곡이 딱 두 곡밖에 없어요. 아니, 한 곡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죽은 다음에 넘버원 히트곡이 딱 한 곡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 존 레논의 음악적인 영향력은 맥카트니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뛰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 그런 부분에 가서, 이 사람은 보통 음악을 만들 때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갑니다. 창문을 다 닫습니다. 골방으로 처박혀요. 그래서 오선지와 씨름을 해요. 가장 최고의 음악을 만들려고 거기 안에서 집중합니다. 마치 수도사 같아요, 이분은. 그러니까 맥카트니가 훨씬 더 대중적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존 레논은 음악을 만들 때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봐요. 세상이 왜 이래? 그러면서 거기서 음악을 만들기 시작해요. 뭔가 세상에 할 얘기들을 하는 음악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인스턴트 카르마, 우리가 즉흥적인 인연이 있어, 함께 뭉치가 되고, 워킹 클래스 히어로, 이런 노래들은 전부 다 굉장히 사회성 짙은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죠. 자, 이런 부분에 가서 오늘은 제가 가사 얘기를 많이 할 건데요. 각 시대에는 그 시대의 노래가 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제 책에서 쓴 말인데, 한병철 씨라는 제독 철학가가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각 시대에는 그 시대의 질병이 있다라는 말로 그 책을 시작해요. 전 책을 읽을 때 그 첫 문장의 그 섹시함 같은 게 너무 매력적인데, 그 한병철 씨의 그 책은 그 첫 문장이 너무 저한테 와닿았어요. 각 시대에는 그 시대의 질병이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병리학적으로 쭉 서론 얘기를 하다가 결국 오늘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은 바로 만성피로라는 그 피로사회라는 자기 주제의식을 드러내거든요. 저도 그걸 갖다가 약간 패러디해서 각 시대에는 그 시대의 노래가 있다라고 제 책을 시작해봤어요. 저는 그 시대마다 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대적 정서를 노래들이 담아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중음악을 이해하려면 그 노래 음악적으로 얼마나 이 사람이 좋은 멜로디냐, 화성이 얼마나 뛰어나냐, 노래를 얼마나 잘했냐, 연주가 훌륭하냐도 중요하지만 그 노래가 담아낸 청중과의 공감, 그리고 시대적 상황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강원 씨 같은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20세기 인간 일상에 음악이 개입하지 않는 순간은 없다. 그래서 그 시대성을 담은 노래를 몇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예, 한번 들려드릴게요. 1절만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런 노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요. 사실 저도 트로트 싫어했어요. 제가 80년대, 제가 이제 올해는 69년생입니다. 55세가 됐는데요. 80년대 중고등학생을 보냈던 저로서는 정말 저의 음악적 투쟁은 뽕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전 뽕짝이 싫었어요. 그러니까 트로트가 너무 싫었고, 그 어른들이 좋아하는 트로트를 듣는 것이 너무 싫어. 저는 외국의 팝에 심취했는데, 그 한국의 뽕기를 드러낸 새로운 발라드와 새로운 음악들이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유지아 씨와 그 다음에 이영은 씨라는 이문세의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이영은 씨가 작곡했던 이문세의 발라드와 유지아의 발라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뽕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국형 발라드의 기본 문법. 그게 이제 유희열이라든가 김동률이라든가 또 쭉 나가지만, 이 사람들은 대부분 좀 다 클래식 전공자거든요. 그러니까 클래식의 화성을 끌어와서 음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노래는 소위 뽕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열광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전 이 트로트가 너무 싫었는데 어느 순간 이 트로트가 제 가슴에 굉장히 큰 공감을 찾아왔습니다. 이 노래가 그 사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145태 때 고향을 떠나왔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아내요. 이 노래가 발표했던 것은 1954년입니다. 한국전쟁이 끝낸 바로 직후예요. 눈볼라가 휘날리던 바람차 훑는 부대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찾아봤다. 금수나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었던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142로 나올러 왔다. 여러분, 그때 헤어지면 만날 수 있나요, 없나요? 만날 수 없어요.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헤어지는 거예요. 이제를 보면 일가친척 없는 몸이 지금 무엇을 하나. 이내 몸은 국제시장 부산으로 피나왔죠. 장사치기다. 금수나 보고 싶구나. 고향 꿈도 그리워진다. 영도딸이 난간에 초술당만 외로워졌다. 그때 영도딸이는 소 헤어진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였대요. 그래서 일 끝나면 전부 다 영도딸에 모여서, 그러니까 헤어진 사람들이 영도딸이에 모여라고 해서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날 밤도 이 사람은 동생을 찾아서 영도딸에 왔는데 있나요, 없나요? 금수이 없어요. 그래서 초생담을 보면서 또 슬픔에 젖어요. 바로 그 한국전쟁 이후에 사랑하는 가족을 헤어진, 사랑하는 동생을 놓쳐버린 그 오빠의 심정을 부르는 이 노래가 당시 한국전쟁 직후에 한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공감을 전해줬을까 라는 생각을 하니 이 노래가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가 너무 익숙하죠? 왜냐면 이 노래가 그대로 영화가 됐거든요. 혹시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그대로 이 영화를, 이 가사를 그대로 이제 영화로, 스토리로 만들어낸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1954년이라는 그 시대를 보니까 이 노래가 저한테 정말 우리 옛날 분들 그 전쟁 이후에 헤어졌던 가족을 그리워했던 사람들의 심정이 다가오니까 굉장히 멋진 노래더라고요. 또 더군다나 지나가 보니까 현인 씨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볼 때는 완전히 꼰대 아저씨처럼 생겼지만, 우리 부장님처럼 생겼지만, 당대의 이 현인 씨 되게 멋있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트로트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의 음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1920년대 모던 걸, 모든 걸들이 듣던 음악이 트로트입니다. 당시로선 최고의 최신 해외에서 유입된 음악 장르였고, 그리고 현인 씨의 창법을 보니까 실라의 정말 이런 독특한 창법, 당시에 이런 식으로 노래를 자기만의 색깔로 부를 수 있는 가수가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더 이 노래가 더 와닿다는 생각이 들어요.
1954년에 멋진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바로 1974년에 발표된 한대수 씨의 물 좀 주소라는 노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대수 씨라는 분 아시죠? 완전 이분은 미국에서 유입된 히피라고 할 수 있어요. 70년대 포크의 두 날개가 있다면 한 분은 저는 김민기고 한 분은 이제 한대수인데, 김민기 씨는 토종 한국산 포크예요. 그래서 미국식 포크의 냄새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서 음악을 배웠대요. 피아노로. 그래서 아침 이슬 같은 노래를 부르면 약간 찬송가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순수하고 어떻게 보면 좀 청아한 느낌의 저항 같은 그런 느낌이 준다면, 한대수의 노래는 굉장히 거칠고 야성적인 어떤 미국의 히피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 제가 이게 왜 이름이냐면, 제 고모가 이 LP를 갖고 있었거든요. 제가 7살 때 이 LP를 보고 경기 일어나서 제가 그렇게 울어댔서, 이 아저씨가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마치 기생충에 지하에서 올라온 아저씨를 봤던 그 주인집 아들 모양, 저한테 하나의 충격적인 이미지였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전 이 앨범에서 당시 24살짜리 한대수 씨가 이 앨범을 만들면서 저는 이 앨범 재킷 안에 엄청난 미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음악을 들을 때 때로는 음악 재킷, 앨범 재킷을 보면 이 앨범이 명반인지 졸작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 앨범 안에 자기가 하고 싶은 메시지, 음악적 색깔을 한 컷에 녹여내서 하는 일종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아트적 성격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정말 한 달 전에 녹음을 끝냈다라고 하는 1970년에 아주 그 뭐랄까요, 로파이적으로 만든 음반이지만, 여기서 앨범 자켓 사진을 24살짜리 이 청년 어떻게 줬죠? 극단적인 클로즈업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자기 얼굴을 일그러뜨렸어요. 요즘 아티스트는 제일 예쁜 모습으로 포샵까지 해가지고 보조까지 해가지고 예쁜 모습을 앨범 자켓에 싣겠지만, 당시 이 사람은 시대적으로 자기 음악으로 뭔가 할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LP를 열고 플레이어 듣고 첫 번째 노래를 딱 틀면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인상적이죠. 첫 번에 전주도 없어요. 갑자기 뭘 좀 주서 이런 어떤 보컬을 시작하면서 이 얼굴도 일그러뜨렸지만 보컬도 일그러뜨린 한 절규가 등장해요. 1974년,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독재정권 시절이었고 젊은 시대 청년 문화가 일종의 많은 사람들의 좀 저항의 의지를 가진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압박당하고 분석이 강하던 어떤 그러한 시절이었대. 당시 청년들의 일종의 하나의 목마름, 그 목마름과 갈증, 아마 자유에 대한 갈증,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노래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노래들이 바로 저는 시대의 명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노래는 정말, 이 앨범은 명반입니다. 이 노래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있는 그 모든 노래를 다 제가 사랑하는데 꼭 한번 전곡을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곡은 여러분 잘 아는 행복의 나라로 라는 노래가 들어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제가 플레이리스트에 넣었던 3번 트랙에 들어있는 바람과 나. 너무 멋있어요. 기타 2대와 하모니카로만 연주하는 이 노래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소개할 시대의 노래, 이 노래입니다. G.O.D 노래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고 촌스러워. 1998년인데 왜 이렇게 촌스럽죠? 춤도 촌스러워요. 뉴진스 보다가 못 보겠어요. 폰트도 너무 촌스러워요. 폰트.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사실 이 가사가 갔던 의미가 너무 저는 공감해요. 요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공감이에요. 요즘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게 이런 거잖아요. 엄마 가난해요. 짜장면 먹고 싶어요. 스쳐졌어요. 그냥 먹었어요. 막 먹는데 갑자기 엄마 안 먹어요. 엄마 왜 안 먹어? 그럼 엄마 뭐라고 그랬죠? 엄마는 짜장면 싫어해 라고 얘기하셨다. 그런 추억이 저도 있어요. 진짜 엄마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요즘 엄마들은 그렇지 않잖아. 엄마는 짜장면 싫다고 하셨어요. 다이어트에 안 좋다고.
초밥 드셨어요. 이런 건데 그 당시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감수성이 있었는데요. 이 노래가 나왔던 때가 바로 1998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그때? IMF가 97년에 터졌고 사실 이 G.O.D 사실 G.O.D의 성장전도 너무 짠하잖아요. 짠한데 이 G.O.D가 국민 아이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통 아이돌은 10대가 좋아하는 음악인데 이 G.O.D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 국민이 좋아했던 그런 어떤 아이돌이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어머니께가 주는 깊은 공감.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 노래. 이걸 갖다가 우리는 보통 유행가라고 하죠. 그러면서 오늘날 유행가가 없어요. 요즘 아이돌 노래는 팬덤만 있죠. 그 팬덤의 음악이지 어쩌면 전 국민이 좋아하는 음악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G.O.D 어머니께서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라면서 약간 옛날 감수성, 옛날 우리가 못 살 때 가졌던 그 어머니가 가족 간의 어떤 가족이 무너져가는 시대에 가족이 어려울 때 가족의 사랑 같은 거를 회복했던 그런 노래가 아마 그 당시 큰 감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래도 뽑아봤고요. 또 하나가 바로 저는 이 노래예요. 보통 그 이후에는 저는 아이돌들은 되게 무시했어요. 아이돌은 어떻게 보면 좀 음악 자체가 좀 뭐랄까요, 감성 있는 10대들이 듣는 버블껌 팝이라는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 가사에서 온 감흥이 좀 많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링딩동 링딩동 링디기딩동 이게 무슨 감성이 있을까? 나는 이렇게 좀 의문을 가졌고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음악이라고 굉장히 편애하는 그런 꼰대 근성을 제가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노래를 제가 다시 만난 세계라고 제가 표현해봤거든요. 이 노래가 예상 밖의 장면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지난 주말 본가대 점거 중인 동아여대 학생들과 경찰이 대치하는 모습입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의 노래 다시 만난 세계를 연상하며 경찰과 맞서는 장면은 SNS를 타고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좀 충격이었어. 운동가요, 소위 말하는 데모할 때 부른 노래를 솔직히 다시 만난 세계 소녀시대의 노래를 부른다는 게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 민중가요가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똑같아요. 데모할 때도 우리는 빨간 잠바를 입어야 되고요, 머리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손을 이렇게 흔들어야 되고, 그리고 뭘 부르죠? 님을 위한 행진곡, 이런 노래를 불러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투쟁심이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권 탄핵 직전에 있었던 어떤 이대 사태에서 이 소녀들이 불렀던 노래는 바로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함께 부르면서 이 소위 데모를 하는 거였어요. 굉장히 발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사를 봤는데 너무 가사가 좋은 거예요. 눈앞에 선 우리의 거친 길은 알 수 없는 미래와 벽, 바꾸지 않아 포기할 수 없어, 변치 않은 사랑으로 지켜줘 상처 입은 내 마음까지, 시선 속에서 말은 필요 없어 멈춰져 버린 이 시간,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그려왔던 헤매임의 끝, 세상 속에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 수많은 알 수 없는 길 속에 희미한 빛을 난 쫓아가, 언제까지라도 함께하는 거야 다시 만난 나의 세계. 바로 2010년대 그들의 그것만이 내 세상. 하지만 후회 없어 울며 웃던 모든 그것만이 내 세상. 80년대 제가 저항식으로 불렀던 그 노래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맥상통한다는 정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돌 음악이 또 지나가니까 그게 또 BTS가 성공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가사들이 그 시대마다 굉장히 중요한 공감을 이끌어왔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중음악에서는 시대와 흔적과 그 안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정서와 경험이 녹아있습니다. 대중문화를 이해하고 비평하는 것은 그 텍스트의 우수한 맛, 그 음악이 얼마나 뛰어났냐, 연주가 얼마나 훌륭했냐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정서, 바로 그 음악이 수용된 그 콘텍스트, 전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유행가겠죠, 유행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대의 과연 유행가는 뭘까? 우리 시대의 시대 정서 하는 노래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음악을 들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옛날 노래를 들을 때도 단순히 옛날 노래의 멜로디가 좋아가 아니라 그 시대의 어떤 정서를 같이 읽어내면서 음악을 듣는다면 우리는 더 음악을 깊이 감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들은 팝폴로지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대중음악으로 인문학하기. 이건 제가 이제 K북 강의에서 했던 제 강좌의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팝폴로지. 대중음악으로 저는 인문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 혹시 90년대 베스트셀러 중에 슬픈 우리 젊은 나이라는 시집 아십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많이 팔렸고 이게 시리즈가 거의 한 6권까지 나왔습니다. 이거는 시인의 어떤 훌륭한 저 대가, 문학가가 쓴 시집이 아니고요. 이 편집자가 전국에 있는 대학가나 이런 데를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뭐 카페에 있는 글귀들, 책상에 있는 낙서들, 화장실에 있는 낙서들, 여기에 게시판에 써 있는 말들,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시집으로 엮은 책이에요. 굉장히 큰 히트를 했던,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세요? 90년대 정말 완전히 우리 시대의 서정가를 강타했던 베스트셀러였는데, 정말 푸스키나 릴케 같은 고매한 책만 읽었나? 저는 어떻게 보면 전 이런 것처럼 전 대중음악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 심리학, 문학 이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학문적인 감수성도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드루대학교라는 데서 공부했는데 거기는 영문과가 굉장히 좀 좋은 학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청강으로 이렇게 다른 과 수업들을 몇 개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에 제가 너무 인상적인 게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폴 사이먼과 밥 딜런이었어요. 강좌 제목이 폴 사이먼과 밥 딜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영문과에 셰익스피어서부터 굉장히 많은 영문과 시인이 있는데 박사과정 수업 중에 하나가 박사과정이 아니라 영문과 학부과정의 수업 중에 하나가 폴 사이먼과 밥 딜런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이 노래를 가사를 가지고 영문과들이 굉장히 큰 비평들을 하더라고요. 인상적이었습니다. 노래도 너무 인상적인데 앞부분만 들어볼까요? 많이 아실 겁니다.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I come to talk with you again. 멜로디도 너무 예쁘고 가사도 Because 너무 a 예쁘고 vision softly creeping left its seeds while I was sleeping. 이 마지막 부분에 And the people down praying. Sound of Silence 이 가사가 주는 어떤 제목이 주는 느낌도 굉장히 좀 역설적이잖아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침묵의 소리, 그리고 그 침묵의 소리가 캔서같이 퍼지고 있어 뭐 이런 어떤 가운데 그 당시 어떤 60년대의 시대 정서를 잘 품어낸 가사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마지막에 The words of prophet, 선지자의 말이 are written on the subway wall, 그냥 우리가 보편적인 그냥 지하철 복도에 써 있어 라고 하는 것. 예언자의 말이 어디에 있냐? 보면 책도 있고 수많은 강연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가장 평범한 장소 속에 어쩌면 예언자의 음성들이 담겨 있을 수 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대중음악에 담겨있는 아름다운 인문학적 성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책도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투 앤 필라소피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 석사 논문이 유투라는 밴드이거든요. 그래서 유투와 필라소피라는 미국 철학학회에서 하나의 거대한 학회가 유투의 가사를 가지고 열렸고 그거를 책으로 편찬한 책이고요. 우리나라에 번역한 거는 라디오헤드로 철학하기. 혹시 이 크랩이라는 노래 아시죠? 크랩이라는 노래는 90년대 정서를 가리키는 굉장히 중요한 노래이고요. 물론 그 이외에도 OK 컴퓨터라든가 굉장히 좋은 앨범들이 있는 90년대 아티스트라고 하는 영국 밴드인데 그 가사로 철학하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노래 가사로. 그 다음에 여러분 BTS와 철학하기, BTS를 철학하다. 여러분 이 책 좋아요. BTS의 노래가 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BTS가 요즘은 솔직히 별로예요. 저 솔직히 BTS가 Fake Love 이후엔 별로 BTS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월드스타가 된 다음에 조금은 그 뉘앙스가 좀 퇴색됐어요. 다이너마이트, 버터 노래는 다 좋아요. 큰 히트를 했습니다. 근데 전 BTS의 최고의 명반은 화양연화라고 생각해요. 혹시 아시겠지 모르겠죠. 화양연화 이후에 펼쳐지는 그 BTS의 가사에는 바로 2010년대 청춘들을 보듬는 그들만의 헤레만 햇세다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사적 가치가 그 안에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보면 깜짝 놀라실 거. 이런 가사?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의 가사가 이런 가사였어? 분명히 다른 아이돌과 차별점이 있는 그들만의 가사가 방탄소년단에게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죠. 그 외에도 이건 제 책입니다. 선물로 드릴 책. 이 책인데 제가 이따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음악 속의 철학 이런 책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선정한 첫 번째 아티스트는 바로 신해철 씨입니다. 신해철 씨는 이 김재훈 사장님의 선배님이 서강대 철학과 선배님이시기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저는 저하고 동갑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석기용 교수 얼마 전에 강의하셨던 석기용 교수의 서강대 철학과 동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한궤도의 연구 중에 조성모 씨라고 있어요. 베이스 치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저하고 친구예요. 우리 같은 동네 사는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신해철 씨를 제가 어렸을 때 그 대학교 때 마치 만났었어요. 석기영 교수하고 우연히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만난 적은 없지만 이 신해철 씨의 노래는 그 이후에 제 청춘의 일종의 대리만족 같은 나의 분신 같은 존재였어요. 어느 날 신해철 씨가 사고로 돌아가셨죠. 그날 밤 제가 너무 슬펐습니다. 너무 슬펐고 제가 그때 갑자기 A4지로 한 8장짜리 글을 써가지고 제 SNS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신해철 씨의 노래 가운데 철학적 수사를 대중음악에 실현시킨 몇 안 되는 특별한 뮤지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신해철 씨의 가사는 탐독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분이 맡긴 노래 중에서 대중적으로 히트한 노래가 바로 굿바이 알리라는, 나라라 병아리라는 노래입니다. 넥스트 2집에 들어있는데요. 여기 보면 후렴에 얄리 굿바이 알리 이제 나쁨 없는 곳에서 하늘을 날고 있을까 뭐 이런 노래가 가사가 나오잖아요. 또 이 노래 처음에는 이 신해철 씨의 내레이션이 나옵니다. 내가 육교 앞에서 샀던 노란 병아리 안에는 며칠간 앓다가 죽었다. 난 내 생에 처음으로 죽음을 보았던 1974년 내가 7살 때의 여름을 아직도 기억한다. 그러면서 기타 전주가 나옵니다. 아마 그때부터 이 신해철 씨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상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묵상이 의외로 노래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노래로 제가 첫 번째로 넥스트 2집에 들어있는 The Ocean, 불멸에 관하여라는 노래도 죽음에 대한 굉장히 깊고 철학적인 탐구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무한궤도 1집, 그러니까 이 무한궤도가 대학가요제에서 1등을 한 다음에 그대에게로 대박을 치고 그 다음에 바로 앨범을 냅니다. 그 데뷔 앨범의 데뷔 타이틀곡이 바로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라는 노래예요. 그 노래 잠깐 한번 앞부분만 들어볼게요. 이건 무한궤도 버전 아니고 넥스트 버전입니다. 이 노래도 들어보면 참 좋은 노래인데요. 이 신해철 씨는 굉장히 멜로디 감성이 풍부한 분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월이 지나가고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누군가 그대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나? 지나간 세월의 후회는 없노라고. 가사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20살짜리 가사가 아니거든요. 데뷔 앨범 데뷔 타이틀곡이에요. 우리 앞에 생이 시작할 때를 얘기해야 될 가수가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를 상상한다는 것 자체가 전 너무 의외인 거예요. 22살짜리가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저는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신해철 씨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인 어떤 질문이 있다면 그건 유한한 인간 속에 있는 어떤 우리의 삶의 의미 찾기라는 실존주의적인 묵직한 질문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적으로도 그는 상업적 안주를 넘어서 끝없는 실험을 시도했죠. 슈퍼스타도 있었지만 밴드를 만들었고 댄스, 발라드, 하드록, 프로레스트록, 테크노, 일렉트로닉, 재즈는 안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재즈까지 한국의 음악의 트렌드의 모든 발자취에 저는 이분이 다 자기 색깔을 남겼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태지 열풍에 약간 밀렸어요. 그렇죠? 저는 90년대 신해철의 어떤 흐름은 어마어마한 우리의 음악적 자산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도 언론의 눈치나 대중들의 시선을 넘어 뚜렷한 자기 목소리를 내서 이 사람을 만상에 독설, 마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잘 들여다보면 의외로 상식에 충실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보길 권하는 책이 신해철의 쾌변 독설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독서라는 굉장히 상식이 충분하고 의외로 보수적이에요. 의외로 굉장히 철저한 윤리성, 윤리감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그의 철학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분은 세상을 떠났어요. 46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아쉬웠어요. 저도 동갑이기 때문에 더 슬펐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내가 발표한 노래 가운데 뜨지 못해서 아쉬웠던 노래가 뭐냐라고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을 때 난 민물장어의 꿈이다 라고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이 노래는 나의 장례식에서 울려 퍼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생전의 얘기가 정말 실현이 돼가지고 그의 장례식에는 이 민물장어의 꿈이라는 노래가 울려 퍼졌고 그때 사람들에게 다시 알려진 1999년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이건 전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좁고 좁은 정으로 들어가는 길을 나로 가보자. 원한
그렇죠. 예, 묵직하죠. 저는 이 노래가 멜로디도 훌륭하지만 이 어떤 그 가사가 담는 어떤 그 심오함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이 신해철 씨는 또한 음악적으로도요, 우리나라에서 90년대가 표절로 얼룩졌던 좀 암흑기. 그러니까 노래들은 굉장히 훌륭한 르네상스를 맞이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거의 대부분 노래가 표절 의혹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근데 신해철 씨는 표절 의혹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가 엄청나게 많은 곡을 발표했지만, 그런 면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신해철 씨의 좀 탁월함을 보게 되는데요. 이 가사를 보면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깎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 이제 버릴 곳조차 거의 남은 게 없는데 문득 거울을 보니 자존심 하나가 남았네. 전 여기서 무너졌어요. 전 여기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깊이까지 느껴져요. 뭔가 좁은 문으로 가고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수행하는 어떤 고독한 구도자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내가 찾고 싶은데 못 찾는 거야. 그럼 내가 진리를 찾으면 뭔가 나를 버려야 돼. 몸집을 불리고 살집을 늘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소유를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오히려 나를 깎아내야 되는데, 그런 것 가운데서 문득 더 버릴 게 있을까 봤더니 자존심 하나가 남았네. 자존심 버릴 수 있을까? 사실 전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많았어요. 때로는 우리가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도의 길이 아닐까.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서 저는 그 가사가 와닿고요. 후렴이 이런 얘기 있습니다. 더 강들이 보여주는 것, 성난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그 한 번만이라도 내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나는 미련 없이 인생을 끝낼 수 있을 텐데,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는 정말로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굉장히 먹먹해져요. 이 노래는 특별히 나이가 40이 지나서 바쁘게 살고 애들도 커버리고 뭔가 그 가운데서 뭔가 중년이 느끼는 어떤 묵직한 질문인데요. 이 노래가 99년입니다. 신해철 씨 이제 고작 32살이에요. 32살짜리 청년이 이런 가사를 얘기할 수 있을까? 아까 21살짜리가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를 얘기하고 있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분이 갖고 있던 것은 뭐냐면 거대한 인생의 의미, 거대 담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학자 가운데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장폴 사르트르가 우리는 그저 세상에 내동댕이 쳐졌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서 실존주의자의 부르는 우리 생활에 의미가 있는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그냥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사는데 내가 욕망하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상이라고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욕망이 있는데 내가 현실 속에서는 주어진 것 안에서는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없어요. 욕심은 안 채워져요. 우리 이상이 안 채워집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이게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는 힘든 거예요. 그 간격을 좁혀가는 게 오늘날의 어떤 소확행 같은 삶의 방식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애써 누리고 사는 내 존재의 의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무자비한 일촌주의 저는 도킨스의 말에 비유하자면 이기적 유전자주의, 그냥 내 자식에게 집착하는 것만 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사는 의미가 뭐지? 라고 하는 것, 마치 시지프스의 신화와 같이 우리는 그냥 돌돌이간이 반복된 삶 가운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묻기 시작하잖아요. 갑자기 삶의 위력이 팍 떨어져요. 실존주의 철학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이데거 같은 경우에는 삶의 무의미성에 대한 인식, 그게 바로 불안한 거죠. 우리가 왜 불안하냐? 우리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인간 자신의 실존 속에 의미를 만들어 불안을 극복한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실존입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실존이 존재보다 앞선다. 제가 갑자기 철학 강의하고 있습니다. 철학과 그 전공자 앞에서. 뭐냐면 실존이란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떤 삶의 이 현실이에요. 존재는 거대 담론이에요. 우리 삶의 의미가 뭐야? 라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실존이라고 하는 자신의 유한성 가운데서 우리가 무한하다면 오히려 삶의 의미는 없어요. 시지프스가 왜 저 형벌을 받았는 줄 아세요? 왜 계속 돌 굴리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시지프스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얘가 삶의 유한성이 싫어서 영생을 훔쳤어요. 신에게 영생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형벌로 뭘 하냐? 반복적인 돌 굴리기에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쯤 되면 영생은 오히려 저주 아닙니까? 오히려 끝낼 수 없는 영생은 오히려 더 큰 저주 같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 가서 결국 우리의 유한성 가운데 유한하기 때문에 오늘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2024년 이 5월의 화창한, 비 오는 날은 내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가져요. 그 안에서 우리는 뭘 만들죠? 내 자신의 의미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의 의미가 뭐야가 아니라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전 그런 것들이 바로 신해철 씨의 또 다른 노래, 이 노래입니다. 이건 테크노 사운드를, 그러니까 영국 유학 갔다 온 다음에 테크노 사운드를 접목한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도 1999년 같은 해와 발표된 노래입니다. 예, 저는 이게 바로 신해철이 찾은 응답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를 짓눌렀던 인간 존재에 대한 의문을 저는 이 노래에서 좀 약간 제가 한번 풀어봤어요. 제가 직접 신해철 씨의 속에, 마음속에 들었다 온 건 아니지만, 여기 보면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책을 보고 생각에 잠길 때, 우리 일상적인 삶이에요. 근데 요즘 뭔가 텅빈 것 같아, 허무한 것 같아. 난 그 허물을 느껴, 삶의 부조리를 느껴. 그때 이런 후 내게로 와줘. 내 생활 속으로 너와 같이 함께 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저는 여기서 우리가 누군가의 만남, 작은 삶의 의미가 우리의 그 매일매일 반복적인 삶 가운데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내고 나의 삶의 작은 다른 리듬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만들어내는 게 바로 실존주의 철학이 얘기하는 삶의 의미 찾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 찾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신해철 씨의 응답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별히 그가 남긴 많은 앨범 가운데 제가 돌아가신 다음에 많이 듣던 앨범이 바로 2집, 솔로 2집 마이셀프라는 음반입니다. 9곡이 들어있는데요. 정말 이 노래가 전 정말 주옥 같아요. 22살 청년이 바라봤던 그 세상과 자신의 삶에 대한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돌아보니 그는 자신이 20살 언저리에 썼던 가사들처럼 음악을 했고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해요. 1번 트랙이었던 나에게 쓴 편지도 너무 좋아요. 제가 송리스트에도 담아놨는데 거기에 보면 그 니체 같은 얘기 나오고 그 말도 안 되는 나레이션 이런 거 나오죠. 노래 너무 좋거든요. 저는 이게 오늘의 현대적 감각으로 제 리메이크 했으면 참 좋겠다는 노래가 그 노래인데, 특별히 마지막 트랙 길 위에서라는 가사가 저한테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차가워지는 겨울바람 사이로 난 거리에 서 있었네. 크고 작은 길들이 만나는 곳, 나의 길도 있으리라 여겼지. 생각에 잠겨 한참을 걸어가다 나의 눈에 비친 세상은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아름답지만은 않았지. 무엇을 해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알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나의 첫 깨어남이었지. 난 2절을 보겠습니다. 끝없이 뻗은 길의 저편을 보면 나를 감싸는 건 두려움. 혼자 걷기엔 너무나 멀어. 언젠가 누군가를 찾고 있지. 세상의 모든 것을 성공과 실패로 나누고 삶의 끝 순간까지 숨가쁘게 사는 그런 삶은 싫어. 후렴입니다. 난 후회하지 않아. 아쉬움은 남겠지만 아주 먼 날까지도 난 변하지 않아. 나의 길을 가려하던 처음 그 순간처럼 자랑할 것은 없지만 부끄럽고 싶지 않은 나의 길. 언제나 내 곁에 있는 그대여 날 지켜봐줘. 저는 이 22살 청년의 다짐대로 그는 46세까지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요즘 대학생들에게 이 노래를 많이 소개합니다. 한번 22살의 다짐들을 한번 써보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길 위에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가 마지막 남긴 앨범이 놀랍게도 22살 자신에 대한 화답처럼 리부트, 다시 마이셀프 라고 하는 앨범이 그가 남긴 마지막 작품입니다. 그 마지막 작품의 타이틀곡이 아니라 싱글이죠. 결국 앨범을 완성하지 못했으니까요. 거기에 노래가 아따라는 노래입니다. 아따. 근데 이 46살 먹은 중년 아저씨가 이제 뚱뚱해지기까지 한 그 신해철 씨가 이 노래를 만든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뮤직비디오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신해철의 유자예요. 원맨 아카펠라. 모든 걸 자기 목소리로만 소리냅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가사 이래요. 그래서 아따가 뭐냐면 아따 이게 아따예요. 이 노래 가사가.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나이가 먹었는데도 너무너무 그는 장난기가 있는 거예요. 너무 장난스럽지만 기가 막힌 아이디어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 장난치는 사람 봤어요? 이렇게 집요하고 1000번을 덧입혀서, 그러니까 이 모든 소리는 자기 입으로만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거 넣고 그다음에 이런 거 넣고 계속해서 1000번을 덧입혀가지고 이 노래 하나를 완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난기가 이렇게 집요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서 그의 또 다른 삶의 철학을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의 두처, 두의 두처라. 하나는 재밌게, 즐겁게, 장난스럽게, 유쾌하게, 또 하나는 바로 열심히. 저는 40년 동안 그는 자신의 삶을 충분히 살았고 아쉽게 돌아갔고 정말 재밌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던 인물이 아닌가. 저는 어디서 이 삶의 두 철학이 어쩌면 우리가 갖는 허물을 극복하는 우리만의 실존적인 의미 찾기가 아닐까 생각하며 소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쭉 들어보셔도 좋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음악 듣기를 하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티스트 하나만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15분만 더 하겠습니다.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아티스트는 바로 김유나 씨입니다. 제가 김유나 씨는 자우림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아티스트예요. 그리고 또 음악 평론가에서 이상하게 저평가된, 그러니까 100대 명반 같은 걸 뽑아도 항상 이분은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왠지 저평가되는 아티스트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또한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어요. 또 성신여대 심리학과에 나오기도 했지만 이분은 되게 한국 가운데 자기 마음을 읽기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노래는 모두 내 이야기다. 나의 직접적 경험이 아니라도 나의 내면에서 찾아낸 이야기들이다. 김유나 씨는 아주 쉽습니다. 언어가. 그리고 때로는 곱고 예쁘게 써요. 그렇지만 때로는 무섭고 발칙합니다. 특별히 초창기 노래가 더 무서워요. 아주 무시무시하죠. 자우림이라고 하는 그런 명도 자주색 비가 내리는 숲. 저는 그 안에서 이제 그로테스크한, 그러니까 신해철이 마왕이었다면 이분은 약간 마녀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이분은 우리 안에 무의식 속에 숨겨진 여러 감정들과 가면들을 예리한 통찰로 끄집어내서 불안과 고통을 넘어선 영혼의 구원을 노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기 안에서 이 사람이 내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나는 내가 경험한 실제 얘기가 아니라 내 속에서 찾아낸 이야기다. 사실 저는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페르소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없이 많은 존재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표출하지 못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지만 우리 안에는 연쇄살인범도 살고 있고요. 우리 안에는 마하트마 간디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끄집어내면 거기 안에 스토리가 생겨나겠죠. 특별히 제가 소개하고 싶은 앨범은 김유나의 솔로 2집 2004년에 나온 유리가면이라는 앨범입니다. 10곡이 들어있습니다. 10개의 페르소나고요. 10개의 다른 음악 장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노래를 보면 불안한 영혼을 잠식한다, 사랑이 지나고는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끝, 나는 위험한 사랑을 상상한다, 야상곡, 이게 좀 많이 알려진 거고요. 멜랑콜리아, 미저리, 봄이 오면, 증오는 나의 걸톱, 이런 노래들을 부릅니다. 여기서 인간 내면의 불안, 슬픔, 분노, 광기, 상실, 고독, 허무,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끄집어내서 하나하나씩 마치 연기하고 연극하듯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 중에 8번 트랙에 보면 전 증오는 나임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 진짜 무섭습니다. 분위기 조금만 보여줄게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내일은 당신을 주기에 많이 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헤엄친 무력한 날이었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무섭죠? 네. 노래가 되게 멋있어요. 매일 내일은 당신을 죽이라 마음을 새겼어. 매일 내일은 부채한 인내생을 고요히 끝내리라 꿈꿨어.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헤엄치며 비겁한 날 비웃고 고맙고 고마운 내 아버지, 당신을 죽도록 이토록 증오한 덕에 난 아직 살아있고 증오는 나의 힘, 배신하지 않을 나의 아군, 나의 주인, 나의 힘. 증오는 증오를 낳고 증오는 증오를 낳고 검은 증오의 불길이 언젠간 날 삼키고 날 멸하고 말겠지. 이미 지옥 한가운데 발을 딛고 웃으며 나 가려해 파국에. 어이구 무서워요. 우리 딸이 이런 음악 듣고 있다면 고맙고 고마운 내 아버지.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말이 전 굉장히 와닿았어요. 질투는 나의 힘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이 감정은 남자의 감정이에요. 남의 것을 뺏고 싶지 않는 감정이거든요. 근데 증오는 나의 힘이라는 거는 상대편을 죽이기 위해서 나도 죽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극단적인 인간의 어떤 분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런 증오의 감정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정말 이 증오의 감정이 아무 데서나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분노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감정들을 끄집어내서 노래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 노래 마지막 트랙이 노래예요. 걸톡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트랙에서 화자는 거울 앞에서 모든 가면을 벗고 모든 화장을 지우고 다시 나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나를 수용하면서 진솔하게 나에게 얘기하는 노래를 만들어냅니다. 이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가사 잘 들어보세요. 노래 좋죠. 사실 특히 이 자우림의 노래는 이 딕션과 가사가 너무 잘 붙어요. 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 가사가 노래 멜로디와 함께 그 딕션 하나하나가 굉장히 잘 붙는 좋은 작사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가사는 그렇죠. 17 또는 13세나 어떤 나이라고 그러죠 그걸? 17 또는 13세나 사춘기라고 그러죠. 굉장히 혼란한 시절. 그 지난날의 나를 떠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 투성인 그에 안고 다정히 등을 다독이며 조근조근 말하고 싶어요. 그 17, 13살은 누굴까요? 나예요, 나. 나의 지난날을 만나는 것이죠. 너는 반짝인 작은 별, 아직 높이 뜨지 않은 생이 내게 열어줄 길은 혼란해도 아름다울 거야. 수많은 사람들과 넌 만나게 될 거야. 사랑도 미움도 널 더욱 잘하게 할 거야. 마음 안에 분노도 불안도 그저 내버려두면 넘쳐 흘러갈 거야. 17 또는 13세나 상처투성인 그를 안고 다정히 등을 다독이며 살아간다 말하고 싶어요. 자신과의 화해, 자신의 지난날과의 화해, 자신의 지난날의 상처를 위로하고 그걸 끄집어내서 치유하는 어떤 치유 심리학에 굉장히 중요한 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게 2004년입니다. 2004년이면 김윤아 씨가 나이가 어떻게 되냐? 30살이에요. 그러니까 25, 30이 되어도, 그러니까 30이 되었을 때 17, 13세 나를 만났잖아요. 10년 뒤에 이분이 노래 한 곡을 더 발표합니다. 자우림 부집 안녕 그리프라고 하는 굿바이 그리프라고 하는 앨범에서 또 요즘 많이 화제가 되고 인기가 있는 25, 21. 이 노래는 어떻게 보면 25, 21 어떤 나이일까요? 내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 내 생이 가장 아름다웠던, 가장 젊었고 가장 모든 상상력에 발휘했던 그 시절의 나를 만나서 얘기해주는 기억나시죠? 이것도 앞부분만 들어볼까요? 아직도 너를 손댔어 너의 노래도 너무 좋거든요. 어떻게 보면 40살이 되어서 자신의 25, 21살을 바라보고 얘기를 걸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흔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중년이 되어서 이제는 좀 허무해질 만한 나에게 오히려 거꾸로 지난날의 내가 현재의 나를 치유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노래로,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티스트의 훌륭한 어떤 진가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노래에 만난 것은 2008년에 자우림 7집 Something Good이라는 노래인데요. 이때부터 자우림의 노래 색깔이 확 바뀌어요. 그때까지 굉장히 자우림 노래가 어둡거든요. 되게 좀 그 어두운 색깔이 많은데 이때부터 굉장히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이 노래는요 마치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날이야. 마치 어제까지는 나쁜 꿈을 꾼단 말이야. 이제 행복해질 것 같아. 혼잣말 나지막히 해보네. 슬픔이 안녕 문을 열고 이제 거리로 나섰네. 어떻게 보면 자기 안에 색이 갇혀있던 심리적으로 치유되지 못했던 사람이 뭔가 용기를 내고 문을 열고 자신만의 방에서 뛰어나오는 어떤 그런 치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너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아. 너에게 가는 길이 이렇게 설레이네.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래. 너와 함께라면. 어둡고 무겁던 나의 마음이 봄바람에 피어오른 꽃잎처럼 화사해지고 후회가 든 남아 아픈 기억은 무지개 넘어 먼 곳으로 아련하게 잊혀질 거야. 전 2008년 어떻게 보면 자우림 김윤아 씨가 고백하듯이 굉장히 나를 사로잡고 있던 무거운 어떤 그런 심리적인 그 짐들이 벗어진 중요한 사건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2007년에 뭔가의 사건을 만나요. 뭐였을까요? 결혼을 2003년인가 했는데 별로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아요. 뭐였을까요? 2007년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러니까 2007년에 출산을 하고 그 출산 이후에 만든 첫 번째 노래가 바로 Something Good이라는 노래고요. 이 노래가 주는 의미는 어떤 그 아이라는 새 생명이 나에게 준 새로운 치유에 이제 너와 함께라면 난 이제 괜찮을 것 같고 문을 열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친의 감수성들이 있습니다. 신해철 씨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일상으로의 초대, 그때가 신해철 씨가 또 결혼했던 때이기도 하거든요. 너무 멋있는데. 저까지 나쁜 꿈을 꾸기 이런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 씨 이제 하겠는데 2010년에 고이홈이라는 앨범도 참 좋고요. 그다음에 2016년에는 김은하의 솔로 앨범 가운데 타이틀이 제 인상적이었어요. 타인의 고통이라는 제목의 타이틀이었어요. 타인의 고통 가운데 동명의 타이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해,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았어. 비겁한 무력한 이런 나라에서 너무 미안해. 한 방울 한 방울 너의 눈에 적시던 눈물을 헤아려 보내. 하나둘 한없이 너의 마음에 쌓이던 의문을 되뇌어 보내. 잔인하고 슬픈 얘기들을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해. 네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내게 상처만 준 걸 알아. 미안해, 너무 미안해. 너의 눈물을 닦아주고파. 한 방울 한 방울 너의 눈에 적시던 눈물을 닦아주고파. 하나둘 한없이 너의 마음에 쌓이던 의문에 답해주고파. 좀 더 나이를, 이제 10년이 더 지나갔습니다. 좀 더 나이를 먹은 김윤아 씨는 이제 드디어 뭔가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고통 감수성을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는 타인과의 관계, 타인과의 어떤 고통 감수성에 대한 어떤 공감, 이런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때 제가 생각났던 자신에 대한 의문과 갈등 속에 방황하던 자아는 결국 누군가의 만남과 관계를 통해 답을 찾아가죠. 이렇게 찾은 자는 이제 또 다른 누군가의 고통을 공감하며 그에게 다가와 진솔하고 따뜻한 위로를 전하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결국 누군가의 관계, 만남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마틴 부버라는 굉장히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가 한 나와 너, I am Thou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이제 나치에 망명했고 이후에 히브리대학 교수였는데요. 이분이 1923년에 쓴 I am Thou라는 책에서 인간과 인생에 대한 냉철한 이해를 챕터 1 나와 나, 챕터 2 나와 너, 챕터 3 나와 그것이라는 것으로 대비하며 설명하는 명저입니다. 이 책에서 부부는 나만이 오직 필연적 존재성을 가져야 하고, 나만이 오직 주체적 삶의 주인공이어야 하고, 나만이 오직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관객이어야 하고, 나만이 오직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면 그런 나에게 너는 존재할 수 없고 오직 보잘것없는 그것만이 존재할 수 있다. 위대한 나를 인식할 때 이게 자존감이죠. 위대한 너가 있음도 느끼게 되고, 인간인 내가 또 다른 인간인 너와의 관계 속에서 주체적이면서 조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대부분의 관계를 I am it로 해왔다는 거죠. I am thou. 이건 you라는 표현의 정중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쓴 이야기가 저는 어떻게 보면 자우림의 노래에 쭉 담겨있는 그 스토리 안에 담겨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제가 준비한 거는 이후에 이제 문화 얘기도 좀 하려고 했었고 블랙뮤직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오늘 못할 것 같고, 제가 이 PPT는 우리 사장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은 카톡으로 전해주시면 집에서 혼자 이렇게 보시고 제 해설도 보시고 그 다음에 클릭해서 음악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마치겠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